정우철 형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4회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쪽 문제들을 쭉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2021년도에 시험을 보셨던 분이나 아니면은 뭔가 얘기를 들으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4과목부터는 지옥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지옥문이 열리고 5과목에서 지옥에서 그냥 쿵덩쿵덩 헤엄을 치는 거지. 자, 4과목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운영체제라는 거 있죠? 자, 그리고 네트워크라는 거 있지? C 언어, 파이썬, 자바 언어, 거기다가 뭐 독립성, 모듈의 독립성 이런 것까지 나오기 때문에 양이 일단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조금 어디서 나올지가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나올지, 어디서 툭툭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라. 그래가지고 조금 지옥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건데 반복해서 풀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는 이 4과목에서는 60점 이상 받겠다라는 목표를 두시고 한번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하면서 세 번째 푸는 거잖아요. 요 사회를 사회면은 세 번째 푸는 거잖아요. 1, 2회 통합이 있었고 3회가 있었고 4회가 있었으니까 보면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돼요. 아, 지겨워. 나 저거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들어주셔야 돼요. 익숙해져야 되니까. 익숙해져가지고 반복 출제되는 것들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고 조금 제가 다른 개념들도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잘 정립했다가 이런 그 필기에서 합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뭐 실기를 하든 뭐를 하든 하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지금은 조금 시간이 없지만은 조금 2회나 이런 것들 대비할 때 2022년도 2회나 이런 것들 대비하실 때 깨알 C 언어 특강이랑 깨알 자바 특강은 꼭 들어주셔야 돼요. 실기에서 우리는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깨알 C 언어 특강하고 깨알 자바 특강을 꼭 들어주셔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유닉스 쉘 환경 변수를 출력하는 명령어가 아닌 것은 일단 명령어 빼고 쉘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쉘이라는 게 있는데 유닉스나 리눅스나 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쉘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커널이라는 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유틸리티도 있는데 걔는 그냥 쓸데없고. 자, 그러면 이 쉘이라고 하는 거하고 커널이라고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은 사용자가 이 운영체제를 사용을 할 때 내가 뭔가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라 화면이 있어야지 뭐 글자를 쓰든 뭐를 하든 하니까 그 글자를 쓸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는 거, 그게 쉘에서 하는 역할이야, 쉘에서. 그러니까 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를 담당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명령을 입력했어요. ls라는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 얘는 이제 디렉토리의 목록을 보는 거거든요. 자, 이런 그 ls라는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은 쉘에다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지. 쉘에서 인터페이스를 하는 거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그럼 얘가 이 명령을 해석해가지고 커널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커널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여기에 있는 하드웨어 자원들 있잖아요. 자, 요 하드웨어 자원들을 컨트롤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 ls 명령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쉘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명령어 해석기이고 사용자하고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리고 이 쉘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많아요. C쉘도 있고 본쉘도 있고 많은 종류가 있다. 자, 그리고 커널이라고 하는 거는 쉘에서 명령을 전달을 받아가지고 프로세스를 생성한다든지 종료한다든지 아니면 메모리를 관리한다든지 그리고 뭐 입출력을 관리한다든지 하드디스크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 직접적으로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거를 커널에서 하게 된다. 이것도 기본으로 알아두셔야 돼. 이게 시험이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환경 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환경 변수라고 하는 거는 OS에서, 그러니까 운영체제에서 쓰려고 하는 그런 변수들이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한 값을 환경 변수라고 한다. 물론 수정은 할 수가 있겠지. 자, 어쨌든 환경 변수라고 하는 거는 OS에서 그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을 환경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파일즈 퍼센트 이렇게 닫았어요. 그럼 얘는 윈도우즈에서 내가 설치한 프로그램, 뭐 한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 공간. 그래서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즈. 자, 여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키하고 밸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A는 뭐 AAA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환경 변수이다. 오케이? 환경 변수라고 하는 거는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변수들, 그런 것들을 환경 변수라고 한다. 자, 유닉스의 환경 변수라든지 아니면은 윈도우의 환경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 가끔가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환경 변수를 출력하는 명령, 유닉스나 리눅스나 똑같은데 env, set env, 그리고 print env, 그리고 export라는 게 있어요.
자, print env, env, set env 이런 것들이 있는데 config env라는 건 없어.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라. 자, 그리고 하나 더 export라는 거. export라고 하는 거는 이 환경 변수를 내가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수정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export라고 한다.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윈도우는 set이라는 명령. set하고 엔터를 빵 때리게 되면 커맨드 창에서 set하고 엔터를 빵 때리게 되면은 이 윈도우에 사용하고 있는 환경 변수들이 쫙 나오는 거죠. 오케이?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정수 데이터 타입 중 롱의 크기는 이거 외워야 돼. 묻을 수가 없어. 롱 크기는 8바이트다. 8바이트.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라. 자, 한번 정수 데이터 타입 한번 구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바 같은 경우에는 바이트, 쇼트, 인트, 롱이라는 게 있어요. 자, 바이트는 말 그대로 1바이트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 쇼트 같은 경우에는 2바이트. 자, 인트 같은 경우에는 4바이트. 그리고 롱이라고 하는 거는 8바이트가 된다. 자,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쇼트, 인트, 롱이 있는데, 쇼트는 2바이트, 인트는 2바이트 아니고 4바이트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 2를 쓴 이유는 옛날 시스템에서는 이 C 언어에서 인트가 2바이트였어. 이것도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고, 자, 롱이라고 하는 거는 4바이트를 가리키고 있다. 자, 이 크기가 왜 제각각일까? 원하는 거에 맞춰서 쓰라고.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쓰라고. 제가 예전에 밥상 예로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밥상을 차리는데 이렇게 밥상이 있는데 이게 메모리야. 근데 내가 변수를 이렇게 8바이트짜리를 쓴 거야. 자, 내가 밥을 먹는데 이따만한 그릇에다가 요만큼의 밥을 담았어. 국을 먹는데 이따만한 그릇에다 국을 요만큼 담았어. 그럼 반찬 어디다 놔? 숟가락은 어디다 놓을 거야? 여기다 이렇게 담아놓을 건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갖고 우리는 이 밥상에다 어떻게 요 밥그릇 이렇게 놓고 밥을 이렇게 소복히 담아. 자, 그리고 국그릇 놓고 국이 찰랑찰랑하게 담아. 그리고 숟가락 젓가락 이렇게 놓고 여기에 반찬들이 막 이렇게 있어. 굉장히 효율적이죠. 자,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거예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거지. 내가 만약에 작은 숫자, 256이 안 돼. 그럼 얘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만큼만 활용을 하면 되는 거지. 여기다 8바이트 쓰면 이렇게 되니까. 그럴 때 쓰는 게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구분을 해놓는 거예요. 개발자들이 이런 것들 내가 만약에 2바이트 정도 쓰겠다라고 했을 때는 고만한 크기만 이렇게 써라. 1바이트만 쓰겠다. 고만한 크기만 써라. 이렇게 쓸데없이 8바이트짜리 이렇게 만들지 말고, 오케이? 이렇게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 타입의 크기라는 게 있다라는 거다. 오케이? 아, 그리고 또 하나. 캐릭터라는 게 있어요. 자, 자바에는 캐릭터가 2바이트예요, 2바이트. 근데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1바이트예요, 1바이트. 그럼 1바이트라고 하는 거는 8비트거든요. 그럼 얘는 256개의 글자만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글자가. 이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 대문자, 소문자 이런 것들만 쓰면 되니까 256글자면 충분했어. 근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유니코드라는 걸 지원을 하거든요. 자, 유니코드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의 모든 글자를 다 표현하겠다라는 게 유니코드예요. 근데 256에 담을 수 있어 없어? 못 담잖아요. 한글만 해도 256개는 넘겠네. 그러니까 이거를 2바이트로 쓰는 거예요. 그냥 요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바에서 사용되는 출력 함수가 아닌 것은 기본적으로 자바 책, 두꺼운 책 이따만한 거 있잖아요. 이거 보게 되면은 딱 나오는 건 두 가지예요. 프린트라는 게 있고, 자, 프린트라는 메서드가 하나가 있고, 자, 그리고 프린트 ln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자, 프린트 ln이라는 메서드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프린트하고 프린트 ln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프린트 a, 프린트 b, 프린트 c, 프린트 d 이렇게 하게 되면은 a, b, c, d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엔터 없이 그냥 a, b, c, d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근데 프린트 ln은 뭐냐면은 프린트 ln a, 프린트 ln b, 프린트 ln c, 프린트 ln d 이렇게 하면은 a, b, c, d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요. 자, 뒤에 있는 ln이라고 하는 게 이 뒤에다가 리턴을 시켜라. 캐리지 리턴을 시켜라. 라는 의미로 ln을 붙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 프린트하고 프린트 ln이라는 게 자바의 출력 함수라는 건 알았어요. 자, 근데 보니까 여기에는 프린팅이라는 게 있고 프린트 f라는 게 있어요. 프린트 f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C 언어에서 많이 봤지, C 언어에서. 그죠? C 언어에는 프린트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자바에 보면은 자바의 핵심 코어가 rt.jar거든요. rt.jar라는 핵심 코어가 있는데 얘를 뭘로 만들었냐면은 C 언어로 만들었어. C 언어로. 얘를 C 언어로 만들었단 말이라. 그러면은
C 언어로 만들었기 때문에 printf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출력 변환 기호 뭐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printf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printing이라고 하는 그런 메서드 자체는 없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라.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운영체제에서 커널의 기능이 아닌 것은, 자, 커널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드웨어 자원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뭐 프로세스 생성을 한다든지 종료를 한다든지 뭐 기억 장치 할당을 한다든지 회수를 한다든지 파일 시스템, 하드디스크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요. 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한다. 얘 뭐가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쉘이라는 놈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쉘이라는 놈에서. 얘는 쉘에서 수행을 하는 거다. 쉘에서는 명령어 해석도 하는 거고 사용자하고 인터페이스도 제공을 해주는, 그리고 쉘은 종류가 많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 얘는 쉘에 대한 설명이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OSI 7계층에서 단말기 사이의 오류 수정과 흐름 제어를 수행하여 신뢰성 있고 명확한 데이터를 전달하는 계층은, 자, 일단 OSI 7계층은 외워두셔야 되는 거죠. 응표, 세전, 내대물 해가지고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전송 계층을 트랜스포트 계층이라고 배웠거든요. 트랜스포트 계층 맞아요. 응표, 세트, 내대물 해가지고 맨날 외웠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 대학교 다닐 때면은 언제요? 그냥 아유 참나. 어쨌든 OSI 7계층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 오류 제어도 하고 흐름 제어도 한대요. 오류 제어하고 흐름 제어하는 계층은 두 계층이에요. 두 개. 전송 계층이라는 데하고, 자, 그리고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는 데. 자,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는 데서 이런 오류 제어라든지 흐름 제어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한다. 자,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전송 계층 같은 경우에는 양 종단 간에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게 전송 계층이고, 데이터 링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노드한테 이 옆에다 보낼 때 그때 쓰는 게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 자,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단말기 사이래요. 단말기 사이. 단말기라고 하면은 그냥 내 핸드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 핸드폰, 내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내 컴퓨터에서 미국에 있는 존한테 이런 단말기하고 단말기 사이래. 그럼 종단간이잖아요. 종단간. 종단간의 신뢰성 있는 정보 전달은 전송계층이지, 전송계층. 그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 전송계층이 되는 거라. 뭐 필요 없어. 예, 응용계층, 세션계층, 표현계층은 잘 나오지도 않아. 자, 어쨌든 자, OSI 7계층 이렇게 되어 있죠. 응표, 세전, 내대물 외워두셔야 돼. 이거는 실기까지 나와요. 실기까지. 그래서 무조건 외워두셔야 된다. 어떻게? 응표, 세전, 내대물 이렇게. 그래서 응용계층, 표현계층, 세션계층 이렇게 세 개를 묶어가지고 보통 얘를 그냥 응용계층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TCP/IP 4계층이라는 게 있잖아요. TCP/IP 4계층에서는 요거를 세 개를 묶어가지고 응용계층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전송 계층이 있는 거고, 네트워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물리 계층. 자, 이렇게 있다. TCP/IP 4계층은 이렇게 세 개 묶어서 하나로, 그리고 이렇게 두 개 묶어서 하나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응용 계층, 표현 계층, 세션 계층. 자, 여기는 그냥 카톡이야. 내가 지금 카톡 쓰고 있어. 그럼 여기 카톡이야. 그럼 여기서 데이터 안녕이라는 데이터가 나오게 될 거예요. 내 친구한테 보낼 때. 그럼 이 안녕이라는 데이터를 이 전송계층으로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전송계층으로 내리게 되면은 데이터 앞에다가 헤더를 이렇게 붙이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얘를 뭐라고 한다? 세그먼트라고 한다. 자, 이 세그먼트를 내리는 거예요. 어디로? 네트워크 계층으로. 자, 그럼 여기 세그먼트가 나오는 거고, 세그먼트에도 헤더가 붙어요. 자,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패킷이라고 한다. 자, 이 패킷을 내려요.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내려가지고 여기서 또 헤더를 붙이는 거지. 자, 얘를 뭐라고 한다? 프레임이라고 한다. 자, 요 단위들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이 프레임이라는 걸 쭉 보내가지고 내 친구한테 보냈어. 그럼 여기서 헤더를 빼고 올리고, 헤더를 빼고 올리고, 헤더를 빼고 올리게 되면은 데이터가 쓱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녕이라는 데이터가 표시가 되는 거라. 오케이? 자, 그리고 전송 계층하고 데이터 링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신뢰성 있는 정보 전달을 위해서 오류 제어라든지 흐름 제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는데, 전송 계층 같은 경우에는 양 종단간이다. 그리고 얘는 인접한 노드다. 이거를 꼭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장비 나오죠, 장비. 자, 장비 같은 경우에는 물리 계층 같은 경우에는 허브하고 리피터, 멍청한 더미 허브라는 거하고 리피터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 거야. 자,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스위치라는 거하고 브릿지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여기까지 우리 집이라고 그랬잖아. 자, 여기 우리 집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빠지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라우터라는 장비가 필요하다. 자, 이거는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을 줄줄줄줄 외우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몇 번째 설명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런 것들 더 줄줄 외우실 수 있어야 된다. 사실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거니까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줄줄줄줄 외우실 수 있어야 돼요. 시험 끝나고는 머릿속에 싹 지우면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 중요하니까는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다. 뭐 상위 레벨, 하위 레벨 필요 없어. 안 나와. 그리고 또 하나, 전송 계층에서는 TCP라는 프로토콜하고, 자, 그리고 UD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는 거죠. 자, TCP 같은 경우에는 연결 지향형이에요. 그래서 3웨이 핸드쉐이킹을 한 다음에 연결을 수립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냅다 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흐름 제어라든지 오류 제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는 거지. 자, UDP라고 하는 놈은 그냥 냅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 제어나 오류 제어는 하지 않아. 어쨌든 TCP가 하니까. 전송 계층에서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고, 자, 네트워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IP 프로토콜, 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 자, 그리고 ARP, RARP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자, ARP하고 RARP, RARP 이런 것들 잘 나오는데, ARP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IP 주소를 맥 어드레스로 바꾸는 거. 그래서 IP가 두 글자고 세 글자잖아요. 두 글자에서 세 글자로 바꾸니까 ARP가 되는 거고, 반대로 하는 거, 요거를 RARP라고 한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오케이? 이게 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다.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쉘 스크립트의 의미로 옳은 것. 쉘 스크립트는 뭐냐면은 아까 쉘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쉘에다가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우리가 명령어들을 쭉쭉쭉쭉쭉 쓰는 거를 그냥 파일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그것들을 프로그램 짜는 걸 쉘 스크립트라고 그래. 근데 C 언어도 있고 파이썬도 있고 자바도 있고 여기다 무슨 쉘 스크립트까지네. 물론 시험 범위긴 하지만 조금 너무했다. 자, 어쨌든 요거는 쉘 스크립트는 절차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읽으면 돼, 얘도. 그래서 뭐 얘도 반복문도 있고 제어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읽어야지. 자, 그랩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랩이라고 하는 거는 뭘 찾는 거예요. 찾는데 와우라는 거를 찾는데요. 와우라는 거를 찾는데 언틸이라는 게 있죠. 자, 언틸이라는 게 있다. 와우라는 사용자를 찾는데, 누구를 찾는데, 와우라는 사용자를 찾는데, 찾을 때까지 언틸 하라는 거야. 계속 돌리라는 거지. 언틸 두 하라는 거지. 슬립 5 하게 되면은 5초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5초마다 한 번씩 이 와우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와우 사용자가 로그인한 경우에 반복문을 수행한다. 찾는 거잖아. 찾는 거기 때문에 얘는 로그인한 경우가 아니지. 자, 와우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까지 반복문을 수행한다. 자, 와우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찾았어. 그때까지 반복문을 수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라. 근데 얘는 좀 문제가 좀 그래. 그래서 그냥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바 코드를 실행한 결과는 해가지고 얘 정답은 4번이거든요. 나는 정말 이 문제를 보면서 출제자가 한 번이라도 쳐봤나? 뭐 이걸 실행을 시켜봤나? 정말 이 문제를 왜 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화가 났지.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오지도 않고 뭐 JDK 1.0에서 돌렸나? 라는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자바 그 자격증 보면은 SCJP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SCJP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여기는 자바 코드만 나오거든요. 자바 코드만 나오는 문제에도 이딴 문제는 내지 않아. 이거는 그레이트 빅엿을 먹인 문제지. 어떻게 오류 코드를 내고 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난 이런 메시지를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래서 어디서 돌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이런 문제는 안 냈으면 좋겠어. 진짜 화가 나는 문제. 자, 어쨌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모르셔도 돼.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화가 안 풀려. 자, 다음 파이썬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A라는 공간에다가 리스트를 만들 건데 10부터 시작해서 90까지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얘를 출력하겠지. 자, 그러면은 이 세 개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구분자가 세 개. 하나, 둘, 세 개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을 때 처음에 오는 거는 시작값이에요. 시작값. 자, 그리고 그 두 번째에 오는 거는 종료되는 값, 종료값이 되는 거고 얘는 증강값이 되는 거예요. 증강값. 그래서 몇 개씩 건너뛸 거냐 이 소리예요. 자, 근데 시작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면 얘는 0부터 시작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종료값이 7이에요. 자, 7인데 7은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 해가지고 6까지가 되는 거지. 자, 증가값은 그대로 있는 거고. 그럼 이거를 출력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0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으니까 배열하고 똑같아요.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0번지야. 0, 1, 2, 3, 4, 5, 6. 자, 여기까지 출력을 할 건데 두 개씩 건너뛰려요. 두 개씩.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거 얘는 무조건 출력하는 거고 0 출력하는 거고 여기서 하나, 두 개 건너뛰고 20 출력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하나, 두 개 해가지고 40 출력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두 개 출력해가지고 60을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라. 자, 파이썬 같은 경우에 필기 기준으로 문자열 슬라이스 한다거나 이런 리스트를 가지고 논다거나 이런 것들 잘 나오니까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자, 이렇게 세 개의 원소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원소 같은 경우에는 I 위치부터 이 위치부터 시작을 해라. 그리고 j 위치까지 출력을 하는데 j는 제외를 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한다라는 거라. 자, 그리고 k만큼씩 움직이면서 출력을 해라. 원소를 추출해라.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이 여기 없으니까 0부터 시작하는 거라. 거기서 7까지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 해가지고 6까지가 되는 거예요. 0, 1, 2, 3, 4, 5, 6. 자, 여기까지 출력을 하는데 두 개씩 건너뛰면서 일단 0은 먼저 출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개씩 하나, 둘, 자, 20. 여기서 하나, 둘, 40.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 60.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한다. 이런 거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공통 모듈의 재사용 범위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이거는 공통 모듈이건 모듈이건 그냥 재사용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재사용이라고 하는 거를 하려고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게 나왔죠? 자, 소프트웨어 공학의 3할을 조금 기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소프트웨어 공학의 3할. 내가 봤을 때 얘 나와. 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소프트웨어 공학의 3할이라고 하면은 역공학이라는 게 있고, 자, 역공학이 있고, 재공학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재사용이라는 게 있어요. 재사용이라는 이렇게 세 가지가 역공학의 3R이 되는 거예요. 다 R 들어가 있어. R.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이 왜 탄생을 했냐면은 소프트웨어 위기를 극복하자. 뭘로? 유지보수의 생산성으로 극복하자라는 게 소프트웨어 공학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맨날 맨땅에 헤딩하는 재개발을 하지 말고 우리 이런 유지보수 생산성으로 소프트웨어를 조금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개발을 하자라는 게 소프트웨어 공학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재사용 나오는 거야. 자, 재사용을 하기 위해선 모듈의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모듈의 독립성을 높이는 거죠. 자, 독립성을 높여야 돼요. 독립성을 높여야지 재사용이 가능한데 이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응집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응집도는 높이는 거고 결합도라는 거는 낮추게 된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어쨌든 재사용 범위가 아닌 것은 했으니까 자, 컴포넌트 뭔가 모듈들을 모아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컴포넌트를 재사용할 수 있는 거고 더미 코드라고 하는 거는 임시예요. 임시. 더미라고 하는 게 임시 코드거든요. 임시 코드. 임시 코드를 뭐 하려고 재사용을 해? 임시 코드는 쓰고 버리려고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얘는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라. 함수나 객체, 메서드나 클래스 이런 것들을 재사용할 수 있는 거고 어플리케이션. 아까 전에 그 제공학 있잖아요. 제공학이라는 게 이거를 그대로 들어다가 뭔가 조금 유지보수의 생산성으로 그 소프트웨어 공학의 위기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어플리케이션도 재사용할 수 있다. 내가 쇼핑몰 만들어 놨어. 근데 쇼핑몰 의뢰가 들어왔어. 그럼 그냥 맨땅에 재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쇼핑몰을 달랑 들어다가 뭔가 기능을 조금 추가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도 재사용을 할 수가 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라.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가 차례로 Q에 도착하였을 때 쇼티스트 자퍼스트 정책을 사용할 경우 가장 먼저 처리되는 작업은 자, 일단 요거를 하기 전에 우리 선점형 스케줄링하고 비선점형 스케줄링이라는 거 공부를 하셨죠? 하셨을 거야. 하셨으니까는 그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선점형 스케줄링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비선점형 스케줄링이라는 게 있어요. 비선점형 스케줄링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 선점형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뺏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프로세스가 막 동작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야, 너 쓸데없이 그냥 빼. 누군가 급한 거 들어왔으니까 너 빼고 이렇게 딱 넣을 수 있는 거. 걔를 보고 선점형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거고 비선점형 스케줄링 같은 경우에는 뭐가 딱 들어갔어요. 응? 프로세스가 들어갔어. 그럼 얘를 빼내질 못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있어. 화장실이 있는데 이제 한 명이 들어갔어. 한 명이 들어가서 이제 시원하다. 좋다.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저기서 얼굴이 노랗게 돼가지고 어떤 애가 선생님 나 죽을 것 같아. 선생님 막 이러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막 뛰어왔을 때 선생님이 걔를 야 얘 죽으려고 그래. 확 빼가지고 얘를 넣었어. 그러면은 걔는 선저명이 되는 거고 야 안 돼. 야 참아봐. 안 돼. 얘 여기 있어. 안 돼. 문 열면 개판되는 거야. 안 돼. 이게 비선저명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종류도 있었죠. 자, 일단 선저명 기법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shortest remaining time SRT라는 게 있었고, 자 그리고 그 멀티레벨 큐 MLQ라는 게 있고, MLQ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멀티레벨 피드백 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MFQ라는 게 있다. 자 그리고 라운드 로빈이라는 게 있어요. 라운드 로빈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 자 이렇게 종류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잘 나오는데 요즘에 안 나왔어. 근데 나올 거예요. 자 비선저명 기법 같은 경우에는 shortest, sharpest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F shortest, sharpest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HRN이라는 게 있어요. HRN이라는 기법이 있다. 자 그리고 기한부라는 것도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우선순위라는 것도 있다. 자 이렇게 있다. 자 비선저명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shortest, sharpest 같은 경우에는 실행 시간이 짧은 것들 애들이 쭉 있어. 그러면은 야 너 몇 초면 끊고 나올 수 있니? 전 3초요. 그럼 너 들어가. 너는 몇 분? 40분. 안 돼, 너 기다려. 넌 몇 초야? 너 3분이. 너 들어가.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빨리 끊을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들여보내는 거야. 그래서 얘는 기아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40분 걸리는 애는 얼굴이 노랗게 돼가지고 아주 기아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지. 자, 그런 shortest, sharpest라는 게 있는 거고, 그것들을 조금 더 보완한 대기 시간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자라고 하는 게 HRN 기법이에요. 제 HRN 기법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오죠. 그래서 얘는 대기 시간 플러스 실행 시간 한 다음에 요거를 실행 시간으로 나눠주게 돼요. 실행 시간으로 나눠주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높은 값이 나오는 거, 요것들을 우선순위를 먼저 주는 HRN이라는 기법이 있다. 자, 기한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딱 정하는 거예요. 너 3초 만에 끊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시간을 정하는 거고,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노란 애부터 집어넣는 거야. 그걸 우선순위라고 한다. 자, shortest remaining time 같은 경우에는 SJF, shortest, sharpest를 그 선저명으로 바꾼 게 SRT. 그러니까 얘는 shortest remaining time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MLQ 같은 경우에는 큐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뭐 여기는 시스템 큐이고, 여기는 응용 프로그램 큐이고, 얘는 배치 큐이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가 들어왔어. 그러면은 넌 시스템이네.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처리해 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다 처리한 다음에 마지막 거 처리해 주는 거. 요걸 보고 그 MLQ, 멀티레벨 큐라고 하는 거고, 멀티레벨 피드백 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일로 보내는 거야, 일단. 그리고 얘를 2초, 4초, 마지막에 라운드 로빈으로 돌리는 거지. 자, 2초에서 못 끝났어. 그럼 다음으로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4초에서 못 끝났어. 그럼 여기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야. 이걸 보고 멀티레벨 피드백 큐라고 한다. 자, 그리고 라운드 로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순서대로 돌리는 거예요. 자, 2초씩. 10개가 있으면 2초씩 돌리는 거야. 이걸 보고 라운드 로빈이라고 한다. 자, 선저명에는 shortest remaining time, 그리고 멀티레벨 큐, 멀티레벨 피드백 큐, 라운드 로빈이라는 게 있는 거고, 비선저명에는 shortest, sharpest, 그리고 HRN, 기한부,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있다.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어쨌든 자, SJF래요. shortest, sharpest 같은 경우에는 실행 시간이 빠른 거를 먼저 수행하는 거죠. 자, 여기서 제일 빠른 거 뭐야? 3초지, 3초. 그렇잖아요. 6, 8, 4, 3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는 3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가장 먼저 수행을 하겠지.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P4 프로세스를 먼저 수행을 하게 된다. 오케이?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4개의 페이지를 수용할 수 있는 주기억 장치가 있으며 초기에는 모두 비어있다고 가정한다. 다음의 순서로 페이지 참조가 발생을 할 때 FIFO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페이지 결함의 발생 횟수는 이라고 했는데, 일단 요거 풀어보기 전에 우리 정보처리 기사 공부하는 거니까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한번 설명을 하긴 했던 것 같은데, 자, 일단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다라고 하는 건 어디 들어가는 거죠? 하드디스크에 들어가는 거지. 하드디스크에 설치를 하는 거잖아. 주기억 장치 램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요런 하드디스크에다가 설치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보통 1TB 쓰고 뭐 2TB 쓰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용량이 큰 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프로그램이 설치됐단 말이라 이 프로그램을 내가 실행을 시켰어요. 뭐 카톡을 실행시켰다, 파워포인트를 실행시켰다 라고 하면은 램이라는 주기억 장치 공간으로 이렇게 적재가 되는 거예요. 자, 요만큼이 이제 카톡 영역이 되는 거지. 자, 여기는 램이라고 하는 거고, 자, 램은 보통 16기가이다, 16기가이다, 32기가이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럼 여기 있는 프로그램이 더블 클릭해가지고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메모리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얘를 보고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예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보고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자, 이런 프로세스를 처리해주는 건 뭐야? CPU가 되는 거지. CPU라는 놈이 이런 프로세스를 처리해주게 된다. 그래서 얘를 프로세서라고 하는 거지. 프로세서. 뭐 인텔 펜티엄 프로세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프로세서라고 하는 거는 이런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거. 요거를 프로세서라고 한다. 그리고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어쨌든 내가 프로그램을 여러 개 실행시켰어요. 하나만 실행시키는 거 아니니까. 자, 여기다가 카톡도 실행시키고 여기다가 파워포인트 실행시키고 여기는 엑셀 실행시키고 등등등등 해가지고 메모리가 꽉 찼네.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뻑이 나겠지.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하드디스크에 어느 정도의 일정 공간을 주기억 장치처럼 쓰는 영역이 있어요. 요거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가상기억 장치라고 그래요. 가상기억 장치. 가상기억 장치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나 지금 꽉 찼는데 지금 이거 쓰지 않으니까 얘 잠깐 내려놓을 거야. 프로그램을 끈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끄지 않고 뭐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야. 내가 파워포인트 하다가 영화가 재밌네 이러고 영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파워포인트에 있는 거 안 쓰잖아. 그러니까 그것들을 살짝 내려놓는 거지. 그 공간을 보고 뭐라고 한다? 가상기억 장치라고 한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냥 나왔길래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어쨌든 뭔가 페이지를 참조하려고 할 때 결함이 발생을 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4개의 페이지를 수용할 수 있는 주기억 장치 공간이라고 그랬으니까 4개의 공간이 있는 거지. 자, 여기에 4개의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4개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뭐 카톡에서 뭐 안녕이라는 걸 참조하려고 그래. 예를 들어서 안녕이라는 걸 참조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안녕이라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기 밑에서 저기 하드디스크라든지 주기억 가상기억 장치라든지 거기서 가지고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때 결함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10이라는 거를 참조하려고 했는데 그 10이라는 게 이 공간에 없어. 그럼 여기서 가져와야 될 거 아니라 결함이 발생을 했으니까 가져오게 된 거예요. 페이지 부재, 결함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가져오게 되는 거라.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참조 순서가 이렇게 되고 있대요. 그리고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라고 그랬으니까 먼저 들어온 놈을 먼저 빼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풀어보면 정답은 6회예요. 왜 6회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어떤 값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얘는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표시하는 그런 내 공간이야, 내 공간. 그리고 여기는 4개의 프레임을 할당을 했다고 했으니까 처음에 1이라는 값을 참조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1이라는 값이 지금 비어 있잖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저기서 가지고 와야 되겠지.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한 거죠.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한 거라. 그럼 1이라는 값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1이 들어오는 거고 어디서 가지고 왔잖아. 저기 하드디스크에 가지고 왔잖아. 얘는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한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2라는 값을 참조하려고 그래요. 자, 2라는 값을 참조하려고 여기를 이렇게 봤더니 2라는 값이 있나? 없잖아. 1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라는 값을 저기서 하드디스크에서 가지고 오는 거지.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1하고 2가 이렇게 들어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3이라는 값을 참조하려고 그래요. 자, 3이라는 값을 참조하려고 봤더니 여기 있나? 없잖아요. 지금 4개의 공간에 1하고 2만 있지 3이라는 값은 없잖아.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서 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3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 자, 그 다음에 1이라는 값을 참조하려고 그래요. 자, 1이라는 값을 참조하려고 봤더니 있네.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왔을 때는 1을 그대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참조하면 되니까 얘는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으로 참조하는 값은 2 값이에요. 2를 보니까 여기 있네? 여기 있으니까 2라는 값이 들어왔을 때 1, 2, 3 그대로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하지 않은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참조하려고 하는 건 4예요. 자, 4를 참조하려고 봤더니 있나?
없잖아요. 1, 2, 3만 있고 4는 없으니까. 그럼 4를 가지고 와야 돼. 자, 4를 가지고 오는데 얘는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4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여기 비어있는 공간에 4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으로 참조하려고 하는 게 5예요. 자, 5를 참조하려고 봤더니 없어. 그래서 가지고 왔어. 저기 하드디스크에 가지고 왔어. 넣을 데가 없네. 넣을 데가 없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FI, F5라며 먼저 들어온 놈 먼저 빼내는 거라며 제일 먼저 들어온 놈은 이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번 페이지 빼버리고 여기다가 5 값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5라는 값이 들어왔을 때 5라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에 2, 3, 4는 그대로 있는 거죠.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1이라는 거를 참조하려고 그랬어요. 아우, 방금 뺐는데. 아쉽네. 자, 방금 뺐는데 또 1이라는 거를 참조하려고 그래.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1이라는 거를 하드디스크에서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자, 가지고 왔는데 늘 공간이 없어. 그럼 여기서 가장 오래된 거. 얘가 지금 가장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 그대로 있는 거고 여기에 1 들어가는 거고 3하고 4하고 그대로 있는 거고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1이라는 값, 요 2라는 값을 빼버린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페이지 부재가 발생한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이렇게 6개를 구해주시면 된다. 오케이? 우리가 1N가 2N가 거기서 풀었을 때 굉장히 긴 거 나왔잖아. 그건 너무너무 헷갈렸고 그 정도만 돼도 딱 좋은데. 오케이? 6개의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 꼭 풀어주셔야 돼요.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TCP 흐름 제어 기법 중 프레임 손실되었을 때 손실된 프레임 1개를 전송하고 수신자의 응답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한 번에 프레임 1개만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 라고 하는 거는 뭔가 던졌어. 그리고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던지고 대기하는, 그래서 스탑 앤 웨이트가 되는 거야. 딱 대기하고 던지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 스탑 앤 웨이트가 되는 거지. 요건 외워두셔야 돼요. 12번의 정답은 3번 스탑 앤 웨이트가 된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흐름 제어 같은 경우에는 던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내가 던지면은 얘가 나 받았다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받았다라는 신호를 보내면은 그때 보내는 거. 또 받았다라고 보면 다시 보내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스탑 앤 웨이트 기법인 거고,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의 버퍼 공간을 만들어놔. 그래갖고 여기다가 요만큼을 쭉 쏴주는 거지.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또 쏴주고 또 쏴주고. 그러니까 하나씩 하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윈도우 크기만큼 쭉쭉 전송을 해주는 거. 그걸 보고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한다. 이걸 흐름 제어라고 하는 거고. 자, 오류 제어도 있어요. 자, 오류 제어 같은 경우에는 ARQ라고 하는데, ARQ가 뭐의 약자냐면은 오토매틱 리핏 퀘스트예요. 그러니까 리퀘스트. 오토매틱 리핏 리퀘스트. 그러니까는 자동으로 반복적으로 리퀘스트를 준다라는 거거든요. 오류가 났으니까. 그래서 오류 제어 기법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스탑 앤 웨이트 ARQ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주고 대기하는 거예요.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대기하는 게 스탑 앤 웨이트 ARQ라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고백 앤 ARQ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냐면은 내가 값을 막 쏴줘. 자, 값을 막 그냥 쭉 쏴주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오류가 발생을 했어. 여기서 오류가 발생을 했으면은 나 여기서 오류가 발생을 했다라고 이렇게 주고 아무튼 이렇게 줄 거 아니야. 나 오류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쏴주는 거예요. 다시 쏴주는 거. 그래서 고백 n이에요. n번째부터 다시 올라가서 다시 쏴주는 거. 요걸 보고 고백 n ARQ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Selected Repeat ARQ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내고 있어. 자, 이렇게 보낸단 말이라. 근데 여기서 오류가 발생을 했어. 그럼 고백엔 ARQ 같은 경우에 여기서부터 다 다시 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요것만 딱 선택해가지고 다시 쏴주는 거. 그걸 보고 Selective Repeat ARQ라고 한다. 자, 그리고 적응성, 어댑티브 ARQ 이런 것들도 있다. 이건 종류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고백엔이나 셀렉티브 리핏 ARQ 이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오류 제어 기법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오케이?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결합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결합도는 매번 나오잖아요. 매번. 실기에도 나와요. 실기에도 결합도하고 응집도하고 매번 나오니까 결합도하고 응집도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별표를 37,672개 정도를 쳐주시면 돼요. 자, 어쨌든 자, 데이터 결합도는 두 모듈이 매개 변수로 자료를 전달할 때, 자료 구조 형태로 전달되어 이용될 때 데이터 결합되어 있다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료구조 형태라며. 자료구조 형태. 자료구조 형태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배열을 던진다든지 아니면은 구조체를 던진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스탬프 결합도가 되는 거지. 스탬프 결합도.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야. 얘가 아니다. 자, 데이터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값만 전달하는 값만 전달하는 게 데이터 결합도이다. 자, 내용 결합도는 하나의 모듈이 직접적으로 다른 모듈에 참조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내용이 얽히설키 되어 있는 거를 내용 결합도라고 하는 거고, 얘가 가장 안 좋은 결합도가 되는 거죠. 자, 공통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얘는 동일한 지역, 그러니까 전역 변수를 참조를 하게 되면은 공통 결합도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야. 얘도 맞는 거고. 자, 결합도는 두 모듈 간의 상호작용 또는 의존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얘도 맞는 거죠. 자, 그럼 결합도하고 응집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응집도라고 하는 거. 먼저 응집도부터. 자, 응집도라고 하는 거는 모듈이 있어. 내가 만약에 f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자, f라는 함수를 만들었을 때 이 모듈 내부에서 이 안에 있는 기능들이 얘가 만약에 더하기를 하겠다. add로 하자. add. 자, add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add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 안에 기능들이 똘똘 뭉쳐져 있는 상태. 여기는 add만 수행하고 있어. 요걸 보고 응집도라고 하는 거고, 결합도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add라는 함수에서 add1이라는 거, add1이라는 거. 자, 요것들을 이렇게 호출하고 있어요. 요 중간에서. 이것들을 보고 결합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집도는 모듈 내부에 있는 그런 기능들이 똘똘 뭉쳐져 있느냐, 그걸 보는 거고, 결합도라고 하는 거는 모듈하고 모듈 간의 관계를 보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기능들이 똘똘 뭉쳐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응집도는 높여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서로 결합을 할 때는 결합하는 거 좋아. 서로 협력하는 건 좋지. 그러나 이것들이 막 내용적으로 얽히고 설키고 막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수정이 되면 얘도 수정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결합도는 낮추게 되는 거라. 그래서 모듈의 독립성을 높이게 되는 거죠. 응집도는 높이고 결합도는 낮춰야 된다. 4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결합도 알아봐야 되겠죠? 자, 자료 결합도, 스탬프 결합도, 제어 결합도, 외부 결합도, 공통 결합도, 내용 결합도 이렇게 있는데, 자료 결합도가 가장 낮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자료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결합도라고 돼요. 데이터 결합도라고도 한다. 그래서 얘는 값만 전달할 때, 만약에 여기 add라는 함수가 있고, 자, add라는 함수가 있을 때 add라는 함수로 호출해요. 그래서 여기서 5,4 해가지고 값만 전달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x라는 값하고 y라는 값을 받아가지고 x 더하기 y 한 다음에 리턴 시켜주는 거죠. 요거 값만 전달했잖아. 얘를 보고 자료 결합도라고 하는 거고, 너무나 잘 나오는 것,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라. 얘가 결합도가 가장 낮고 가장 좋은 거예요. 그 다음은 스탬프 결합도. 스탬프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값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배열을 전달하는 게 배열이라든지 구조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스탬프 결합도라고 한다. 자, 제어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제어 요소를 전달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여기다가 5,4 한 다음에 이 뒤에다가 1이라는 이런 값을 전달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는 z라는 값을 받겠지. 그러면은 이 z라는 값이 if하고 이 z가 0보다 크냐. 자,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제어 요소로 사용이 되는 거야. 이게 여기 있는 변수가 제어 요소로 사용이 될 때, 그때 제어 결합도가 발생을 한다. 자, 값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제어 요소가 전달되는 경우이다. 자, 외부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모듈 외부로 선언한 그런 변수들을 참조할 때 외부 결합도가 발생을 하는 거고, 공통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전역 변수를 참조할 때, 자, 그리고 내용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서로 얽히설키 엮여 있을 때 요것들이 내용 결합도가 되는 거다.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거. 얘는 모듈의 독립성이 없는 거지. 얘를 가지고 재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라.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어떻게 외운다? 데이터 결합도라고 그랬으니까 테스 형, 우리 나훈아 선생님, 닭살. 자, 테스 형, 왜 저래? 공유랑 내가 닮았대.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테스 형, 쟤 왜 저래? 공유랑 내가 닮았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별표를 3만 나와. 무조건 나와. 실기 나와. 그러니까 꼭 이 안에 있는 내용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아까 보셨죠?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연속적으로 응집도가 나왔어. 자, 응집도의 종류 중 서로 간에 어떠한 의미 있는 연관관계도 지니지 않은 기능 요소로 구성되는 경우이며, 서로 다른 상위 모듈에 의해 호출되어 처리상의 연관성이 없는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의 응집도는
말 더럽게 어려운데 그냥 아무 연관관계 없는 것들이 그냥 이 모듈, 이 함수 안에, F라는 함수 안에 아무 연관관계 없는 것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여기서 회원가입도 하고 로그인도 하고 상품도 사고 아무 연관관계도 없어. 그냥 아무 연관관계도 없는 것들이 모여있는 거야. 한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에다가 뭐 그냥 이상한 사람들 막 모아놓은 거지. 그거 뭐야? 나가라는 거지. 이 응집도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우연적 응집도라고 그랬잖아요. 우연히 그냥 여기다 모아진 것 뿐이야. 그러니까 얘는 아무런 서로 간의 연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얘를 우연적 응집도라고 한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4번. 컨시덴탈 응집도라고 한다. 그래서 얘는 14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정리해야죠. 응집도도. 자, 응집도. 기능적 응집도, 순차적 응집도, 통신적, 절차적, 시간적, 논리적, 우연적. 자, 응집도가 가장 높은 거는 얘는 기능적 응집도가 되는 거예요. 기능적 응집도가 가장 높게 되는 거라. 자, 기능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함수 안에 있는, F라는 함수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요소들이 하나의 일을 위해서 똘똘 뭉쳐져 있어. 더하기만 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져 있는 상태. 그걸 보고 기능적 응집도라고 하는 거고, 순차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모듈에서 이 안에 있는 그 출력값이 그 다음에 입력값으로 쓰이는 거. 그거를 순차적 응집도라고 한다. 자, 모듈 내에서 한 활동으로부터 나온 출력값을, 여기서 나온 그런 출력값을 다른 활동의 입력값으로 사용하는 게 순차적 응집도예요. 자, 통신적 응집도는 동일한 입력, 동일한 출력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통신적 응집도이다. 자, 절차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자, 순차적으로 처리될 때 절차적 응집도라고 한다. 모듈 안의 구성 요소들이 순차적으로 수행될 때. 얘 헷갈려요. 모듈 안의 구성 요소들이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응집도는 무엇이냐라고 하고 순차적 응집도하고 절차적 응집도를 넣어놨어. 순차적이네? 아이, 야, 이건 순차적이지. 그리고 순차적 딱 이렇게 쓰면은 땡. 얘는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건 절차적이라는 거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시간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듈 안에다가 같은 시간대에 실행되는 것들, 이런 것들 모아놓은 거. 자, 그리고 논리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논리적으로 비슷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걸 논리적 응집도라고 하는 거고, 우연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요소들이 아무 연관관계가 없어. 이런 것들을 우연적 응집도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것도 외워야 되겠지. 닭살 일단 한번 싹 털고. 자, 우리 놀던 시절에 고등학교 때 많이 놀았잖아. 우리 놀던 시절에 전 대학교 때까지도 많이 놀았어요. 자, 우리 놀던 시절에 먹었던 통통한 순대 있잖아. 응? 그거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아우, 닭살. 우리 놀던 시절에 먹었던 통통한 순대 있잖아. 그거 어땠어?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나오잖아.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자바에 사용하는 접근 제어자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접근 제어자라고 하는 거는 변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 메서드에다가는 그걸 잘 안 써. 근데 변수가 있을 때 뭐 네임은 아무나 알아도 되는 거고, 네임이라는 뭐 변수가 있을 때 얘는 퍼블릭으로 선언을 하는 거지. 자, 퍼블릭으로 선언을 하고, 자, 얘는 뭐 스트링이다. 그러면은 스트링 형태로 된 name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얘는 아무나 다 쓸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객체를 생성시켰을 때 A라는 인스턴스로 생성을 시켰다. 그러면 A.name. 자,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게 public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만약에 나의 중요한 거 뭐 private 해가지고 얘는 int를 주고, 그리고 height, weight 쓰게 WI, GHT, weight 몸무게. 이 중요하잖아. 근데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1일 1식 하고 있어. 다리가 안 좋아가지고 성공해야 되는데. 아무튼 weight라는 거는 얘는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아무나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했을 때는 A.weight 해가지고 쓸 수가 없다라는 거지. 이렇게 쓰게 되면 오류가 발생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얘를 퍼블릭한 세터, 게터 메서드를 만들어요. 게터 세터 메서드라고 하는데 얘를 퍼블릭 해가지고 보이드 한 다음에 여기다 세터 해가지고 set 메서드에서 얘를 쓸 수 있게 하고 get 메서드에서 얘를 가져갈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캡슐화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접근 제어자의 종류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프라이빗하고 퍼블릭하고
프로텍티드하고 디폴트라는 게 있어요. 자, 프라이빗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프로텍티드라는 게 있어요. 프로텍티드라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퍼블릭. 자, 퍼블릭이 있죠. 자, 퍼블릭이 있고, 그 다음에 디폴트라는 게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쓰면 디폴트가 되는 거고, 앞에다 지정을 해주면은 프라이빗이 되는 거고, 프로텍티드가 되는 거고, 퍼블릭이 되는 거라. 오케이?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내 객체 안에서, 내 클래스 안에서 나만 쓸 수 있는 거. 요걸 보고 프라이빗이라고 한다. 프로텍티드 같은 경우에는 상속관계에 쓰는 거. 자, 그리고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다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패키지에 있는 거 쓰는 거. 이런 것들이 디폴트이다. 찾아보면 인터널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아예 없어. 그냥 없어. 그냥 아예 없어. 15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라. 프라이빗, 디폴트, 퍼블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터널이라는 건 없어요.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UDP 특성에 해당되는 것은 자, TCP하고 UDP라는 게 있는 거죠. 자, TCP하고 UDP라는 게 있는데 TCP 같은 경우에는 연결 지향형이에요. 그래서 3웨이 핸드쉐이킹을 한 다음에 연결을 맺어놓고 그때부터 통신을 하는 거. 그래서 얘는 신뢰성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UDP 같은 경우에는 비연결 지향형이에요. 그래서 냅다 보내는 거야. 냅다 프레임을 패킷을 자른 다음에 이것들을 냅다 보내는 거. 이걸 보고 UDP라고 한다. 자, 데이터 전송 후 어크널러지를 받는다. 데이터를 그냥 냅다 보내기만 하는 거라 어크널러지라고 하는 거는 나 잘 받았다 라고 응답을 받는 건데 얘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TCP 같은 경우에는 어크널러지를 받지. 나 잘 받았어. 그럼 다음 거 줘. 잘 받았어. 다음 거 줘. 이런 것들을 받는데 얘는 안 받지. 그죠? 얘는 TCP에 해당하는 성질이다. 자, 송신 중에 링크를 유지 관리함으로 신뢰성이 높다. 링크를 유지 관리한다라는 거는 뭔가 연결을 맺고 있는 상태라는 거라 3웨이 핸드쉐이킹 해가지고 연결을 맺은 상태지. 그럼 TCP에 해당하는 거죠. 얘도 TCP에 해당하는 거. 자, 흐름 제어나 순서 제어가 없어 전송 속도가 빠르다. 맞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냅다 던지고 그 안에서 받은 데서 조립하는 거예요. 다시 재조립하는 거다. 안 갔어. 그럼 나도 몰라. 그런 것들이 UD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 제어나 순서 제어가 없어서 전송 속도는 빠르지 그냥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정답인 거죠. UDP의 특성은 3번이 되는 거라. 제어를 위한 오버헤드가 크다. 제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냅다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TCP가 제어를 하기 위한 뭔가 일 처리가 많다라는 거지. 오버헤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일 처리 많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TCP하고 UDP 특성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TCP는 데이터 전송 단위가 세그먼트예요. 그리고 UDP는 데이터그램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얘는 패킷 오버헤드 크기가 헤더 크기가 20바이트이고 얘는 8바이트예요. 서비스 형태는 연결 지향형, 얘는 비연결 지향형이다. 자, 수신 순서 보내는 순서하고 똑같아요. 왜냐면은 얘는 연결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내는 대로 들어가는 거다. 얘는 송신 순서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어떤 거는 빨리 가고 어떤 건 늦게 가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얘는 재조립이 필요한 거죠. 자, 데이터 손실이 없어요. 연결을 했으니까 얘는 손실이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흐름 제어, 혼잡 제어, 오류 제어 이런 것들은 하는 거고 얘는 안 해요. 그냥 보내고 땡이야. 자, 그리고 전송 속도는 UDP보다는 느려요. 연결도 설정해야 되고 받았는지 어크널러지도 계속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얘는 조금 UDP보다 느리다. 얘는 TCP보다 빠르다. 자,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HTTP, FTP, 텔넷, SMTP 이런 것들이 있고 얘는 DNS, NFS, SNMP, RIP 그리고 RTP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이 UDP 프로토콜에 들어간다. 그렇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TCP는 연결 지향형이고 UDP 같은 경우에는 연결 안 하고 그냥 냅다 보내는 거예요. 오케이?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은 세그먼트 테이블을 가지는 시스템에서 논리 주소 2,176에 대한 물리 주소는 했어요. 자, 일단 세그먼트라는 게 그 프로그램을 자를 때 가변 형태로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크기대로 자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22kb이다 그러면은 그 22kb대로 자르는 게 세그먼트 기법이 되는 거고, 그리고 고정 길이를 자르는 거, 그걸 보고 페이징 기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페이징 기법이라는 게 있고, 메모리 관리할 때, 자,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세그멘테이션, 뭐 똑같은 말이지. 자, 이런 기법이 있는데, 페이징이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하고 가상 메모리하고
똑같은 크기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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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KB. 자, 이런 식으로. 가상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르는 거지. 프로그램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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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KB 이렇게 자른 다음에 여기에 페이지 맵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 이 페이지 맵 테이블에 맞춰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어디다 집어넣고 어떤 데이터를 어디다 집어넣고 이렇게 고정된 길이를 자르는 걸 페이징 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페이징 기법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길이를 잘랐기 때문에 여기에 요만큼 짜투리 공간이 남을 수가 있어. 오케이? 프로그램이 만약에 19바이트짜리예요. 19바이트짜리인데 5바이트로 잘랐어. 5바이트로. 그럼 여기가 1바이트가 남잖아. 5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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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바이트 되니까 1바이트 남잖아. 여기를 딱 집어넣었을 때 요만큼 짜투리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은 내부 단편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페이징 기법 같은 경우에는 내부 단편화가 생겨요. 내부 단편화가. 내부 단편화가 생긴다. 내부에 짜투리 공간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자, 세그멘테이션 기법 같은 경우에는 내부 단편화는 생기잖아. 얘는 프로그램이 19KB다. 그러면 19KB짜리를 딱 잘라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싹 집어넣는 거지. 그러니까 내부 단편화는 생기지 않지만은 들어가지가 못하는 외부 단편화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야. 외부 단편화는 생길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페이징 기법 같은 경우에는 내부 단편화가 생기는 거고 세그멘테이션 기법 같은 경우에는 외부 단편화가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세그멘테이션 기법에서 세그먼트 맵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프로그램이 있어.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을 때 프로그램을 코드 영역이라든지 뭐 스택 영역이라든지 힘 영역이라든지 크기대로 잘랐단 말이에요. 뭐 여기를 뭐 A라는 영역, B라는 영역, C라는 영역 이렇게 잘랐어. 그럼 메모리상에 A라는 영역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 B라는 영역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 C라는 영역이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러면은 이 A라는 게 실제로 메모리 주소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들을 테이블 형태로 나타내는 거예요. 테이블 형태로. 그래서 A라고 하는 놈은 시작 주소가 몇 번지고 그리고 몇 킬로바이트를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을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이걸 보고 세그먼트 맵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런데 요거는 문제를 풀어봐야 돼. 지금 논리주소 2,176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2,176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 공간이겠지. 그럼 세그먼트 번호가 2번이라는 소리예요. 2번이라는 소리. 시작 주소가 몇이야? 222잖아요. 자, 222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222번부터 시작을 하는데 176번째, 222번부터 시작해가지고 176번째 물리 주소가 몇 번이냐? 너 더하기 할 줄 아니? 이거예요. 그래서 222 더하기 176이 되는 거지. 222 더하기 176 하게 되면은 398이 돼. 지금 더하면은 창피할 수도 있으니까. 222 더하기 176 하게 되면은 398이 된다. 두 번째 세그먼트 번호에서 몇 번째에 해당하는 물리 주소이냐? 222 더하기 176 하게 되니까 398이 되는 거라. 이것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오케이? 이런 거 나오면 맞춰야지. 그리고 페이징 기법이 뭔지, 세그멘테이션 기법이 뭔지 이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된다.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TCP/IP에서 사용되는 논리 주소를 물리 주소로 변환시켜주는 프로토콜은 자, 논리 주소라고 하는 거는 IP 주소를 얘기해요. 그리고 물리 주소라고 하는 거는 내 컴퓨터에 있는 고유한 주소 맥 어드레스를 얘기를 해. 그래서 IP를 맥 어드레스로 바꿔주는 프로토콜 뭐라고 그랬죠? 두 글자에 세 글자? ARP.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ARP가 되는 거라. 이거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C 언어에서 구조체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것은 자, 구조체 정의할 때 뭘 정의하느냐? struct라는 거를 이용해서 구조체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struct라는 게 되는 거라. 이 구조체라고 하는 게 변수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struct라고 하는 그런 그 구조체에다가 여러 개의 변수를 모아놓은 거지. 우리가 클래스, 객체를 만들 때 뭐 회원이라는 객체를 만든다. 그럼 아이디라는 거 만들어 놓고 패스워드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 C 언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것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구조체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고. 이런 구조체를 만들 때 struct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 거지. 포문 같은 경우에는 반복문인 거고 스캔F 같은 경우에는 입력받을 때 쓰는 거고 어브스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추상화 만들 때 객체 지향에서 쓰는 게 어브스트랙트죠. 오케이?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PHP가 이번 시험 낸 사람 누군지 난 진짜 찾아보고 싶어. 와, 진짜 PHP에 사용 가능한 연산자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얘는 아마 2번일 거예요. 2번 얘 사용 못하는데 얘는 앱 같은 경우에는 오류 처리하지 말아라
그때 쓰이는 게 at이라고 하는 거고, 같지 않다 이것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도 사용할 수 있고, 같지 않다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객체가 같은 주소를 보고 있느냐 요것들을 얘기하는 게 는이거든요. 야, 근데 어떻게 이런 문제까지 내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 혹시라도 이런 문제 나오면은 거의 문제답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7번이었나요? 그 자바. 그거는 아예 보지도 마시고 그냥 이게 왜 이렇게 돼요? 물어보지도 마세요. 그냥 걔는 그런 문제 나오면 에이, 틀려 그냥. 아우 어떻게 그딴 문제를 내. 다 틀렸으면 좋겠어. 다 틀려가지고 아주 그냥 출제자가 춤을 추겠네. 좋아하겠네. 그럼 내가 그런 문제 나오면은 진짜 다시 나오면은 항의할 거예요. 항의해가지고 진짜로 어디서 그랬는지 내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응? 한번 보자고. 만나서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진짜로. 자, 이번 시간도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반복되는 문제들 계속 출제가 되는 거, 결합도 응집도 이런 것들 계속 출제가 되는 거고, 조금 생뚱맞은 문제들도 나왔었고, 이런 것들 나왔으니까는 점점 많이 익숙해져야죠. 그래야지 필기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2021년도 들어가면은 더 많은 문제들이 나올 거고 더 반복되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반복되는 문제들은 정확하게 암기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풀어야 되는 거고, 가끔 가다 나오는 문제들 그때그때 다른 개념들까지 공부를 하면서 우리 다른 문제들도 맞추자고요. 그래서 4과목도 지옥문이 열리지 않게 그냥 아주 그냥 행복하게 이렇게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